팔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도대체 얼마인 거야. 누수가 가장 심각합니다. 누수. 네. 임차인을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네. 임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임장을 가기 전에 반드시 네.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임장을 가기 전이라면 그 경매 물건이라면 이 대부분 강사님들은 권리 분석을 아마 이야기하실 겁니다. 뭐 권리 분석을 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냐 없냐 이런 건데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팔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도대체 얼마인 거야. 이 시세조사 팔 수 있는 가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이걸 시장에 내놨을 때 손님이 붙을 수 있게끔 팔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권리 분석을 해서 뭐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내가 권리 분석을 했었을 때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저는 핵심 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장 전에 그 온라인으로 손품으로 팔 수 있는 가격, 그리고 팔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조사하는 게 핵심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방문해서 네. 봐야 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알려주신다면? 네네. 현장에 이제 경매 물건을 앞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건물의 이제 현황 상태를 보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비번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우편함을 먼저 보겠죠. 우편함, 해당 물건이 101동 101호다. 그러면 101동 101호 우편함에 우편함들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 그리고 우편함을 살짝 봐서 경매지상으로 채무자금 채무자가 홍길동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우편함에 있는 내용들도 그 채무자 홍길동 이름으로 일치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법원 관련된 문서들이 우편함에 꽂혀져 있는지, 그리고 우편함에 양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물론 이건 추정인 건데요. 우편함에 양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 사람이 없을 확률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있다면 내 우편함에 우편물이 있다면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다면 점유자가 이사를 나갔거나 또는 점유자가 들어오지 않았거나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예상은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공용 상태입니다.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공용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공용 계단 부분의 상태, 그러니까 청결하게 잘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보는 이유는 내가 이 물건을 엑시트할 때 공인중개사가 손님을 데리고 올 거잖아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전세를 내기 위해서, 월세를 내기 위해서. 그럼 그 손님을 데리고 왔을 때 현관문이 딱 열려서 눈에 딱 보이는 게 뭐죠? 공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용 부분의 상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용 부분의 바닥, 계단 부분이 깔끔한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용 부분에 계단이 지나면 엘베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엘베가 있다 그러면 딱 들어갔을 때 뭐 쾌쾌한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내부의 상태가 라이트도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다거나 이런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베를 타고 목적물이 뭐 5층이다 그러면 5층에 내렸을 때에 또 거기 부분에 대한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공용 부분의 바닥 상태, 그 공용 부분에 뭐 쓰레기가 잔뜩 나와 있다거나 뭐 어떤 지저분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관문 상태를 보게 되죠. 현관문 상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한 손님이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에 집중이 딱 돼 있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네. 매매를 어떻게 할 거냐에 네. 대해서 그 건물의 컨디션을 지금 하나하나씩 네. 열심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를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네, 네.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갈 수 있지만 네. 매매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거 네, 보고 네. 꼭 보시는 분들이 네. 염두에 두고 네, 네. 기억해 두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중개사를 갔을 때 네. 이제 경매 투자자라고 하는 걸 밝히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밝힙니다. 네. 경매 현재 물건이 이렇게 나왔고 이 물건을 내가 빠르게 매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얼마의 가격이면 손님을 빠르게 붙일 수 있느냐라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분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먼저 팔 수 있는 가격이 얼마야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보다 제가 온라인으로 조사를 해서 나는 현재 온라인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뭐 8억이면 빠르게 손님을 붙일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분은 이 정도 가격이면 빠르게 손님 붙일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 공인중개사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공인중개사분한테 먼저 물어보면 이 주도권이 공인중개사한테 넘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먼저 제가 제시를 해서 그 가격 한도 내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뭐 몇 동이에요? 몇 층이에요? 아파트가 어디에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경매지에 보면 어느 아파트인지 몇 동인지 몇 호인지 나와 있잖아요. 그 물건을 얘기해주면 A라는 공인중개사는 그 비슷한 물건 유형 내부 인테리어 제가 알아요 라는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정도 컨디션이면
8억에서 인테리어만 조금 더 돼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하면 8억 1,000이면 제가 빨리 손님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내부 인테리어가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1,000만 원 정도 깎아서 7억 9천 정도면 제가 손님을 더 빠르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팔 수 있는 가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팔 수 있는 가격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팔 수 있는 가격이 나와야 그 밑에 이제 수익 분석이 됩니다. 왜냐면 이 팔 수 있는 가격을 먼저 기준으로 두고 내 입찰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이 나온 상태에서 총 원가가 나오잖아요. 그 원가가 이 팔 수 있는 가격보다 낮아야 되기 때문에 이 팔 수 있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공인중개사분하고 이야기할 때 경매 투자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양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우리가 공인중개사에 갈 때에 이제 경매 투자자라고 하는 거를 밝혔을 때에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이미 조사를 충분히 하고 간다는 거를 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냥 가가지고 네. 얼마예요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네, 처음에는 이제 가서 얼마예요? 네. 약간 이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그 수강생분들이 강사인 저한테 이거 물건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에 관한 요소, 기준, 이런 데이터 이게 있어야 그 물건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 물건에 관한 장단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분한테도 물건에 관한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데이터도 없이 얼마에 팔려 이러면 당연히 이제 모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에서 이제 시세 조사할 때 꿀팁이 네. 있다면 A 공인중개사가 협조적일 수도 있고요. 비협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저하고 결이 맞는 공인중개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경매 투자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면 실제 그 집을 매매하거나 그러니까 매도를 하거나 전세 내거나 월세를 분명히 낼 거잖아요. 딱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인원 입장에서는 저희가 또 손님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임차 손님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매매 손님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좀 협조적으로 나오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게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가 임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부 상태를 보지 못해서 발생되는 인테리어 비용이죠. 네. 왜냐면 이제 뭐 낙찰을 받고 내부 현관문을 열었는데 내부 상태가 인테리어가 너무 완전 C급으로 안 돼 있다거나,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누수가 가장 심각합니다. 누수. 네. 내가 낙찰받은 2층이 있는데 뭐 천장에서 누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누수도 물론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탐지를 해서 또 공인된 그 작업자를 불러오면 탐지를 하고 정비를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이름들을 불러오면 이게 누수 찾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이 이제 겪어야 되는 상황들 중에 리스크가 이제 좀 누수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임장 경험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자 있는 물건이었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었고 보증금이 미상이었었습니다. 네, 인천에 있었던 물건이고요. 그 보증금이 미상이었다라는 것은 그 물건의 핵심 키워드는 임차인인 겁니다. 보증금을 알아야 내가 입찰가를 얼마를 쓸 건지에 대한 게 나오고 또 그 보증금을 알아야 내가 이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는 금액인 건지 또 이 보증금이 전세 시세에 맞는 보증금인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면 임차인을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임차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물건을 탐문하기 위해서 저녁에 일 끝나고 갔는데 이제 띵동 하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관문 옆에 공용 계단이 있었거든요. 공용 계단에서 3시간 기다렸습니다. 근데 3시간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냥 갔을 겁니다. 3시간 기다리는데 안 왔네 이러고 갔을 건데요. 근데 진짜 경매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나는 임차인을 만날 거야. 나는 이 무조건 임차인의 보증금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될 거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땡땡땡 부동산인데요. 이 물건에 관해서 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손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점유하고 계신 분이 전세 임차인인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임차 보증 금액을 알아야 그 매매를 하고 싶어하는 손님한테 갭 투자로 물건을 브리핑할 수 있고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전세 보증을 모르니까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제 이름하고 연락처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트잇을 붙일 때 여러분들 이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 가운데다 붙이잖아요. 그렇게 붙이지 마시고요.
이 문이 있으면 이 문 끝에 문 틀이랑 같이 문이 맞닿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왜일까요? 문을 열 때 그 포스트잇을 안 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포스트잇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 문 틀하고 문짝 사이에 이렇게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붙일 때는요, 포스트잇은 위쪽, 이제 조그마한 포스트잇이다 그러면 위쪽에만 이제 끈적한 부위가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죠? 떨어질 수 있겠죠. 저는 테이프로 이렇게 4면을 다 붙였습니다. 무조건 떼고 들어가야 돼, 너가 들어가려면.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붙여놓고 이제 저는 갔고요. 1일차는 그렇게 했는데 연락이 안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틀차, 2일차 때, 2일차 때 또 갔습니다. 저녁에 갔는데 역시나 사람이 없었고, 근데 포스트잇은 떼어져 있었습니다. 떼어져 있었다는 건 들어가서 내 포스트잇 뗐다라는 거죠. 그럼 포스트잇에서 보면 제 연락처가 있었을 건데 연락도 안 왔고, 그래서 배를 눌렀더니 또 사람이 없었고, 또 3시간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트잇 붙이고 또 왔습니다. 그리고 3일차도 갔을 때 또 없었습니다. 또 포스트잇 붙여도 네, 그렇게 해서 알아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임차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자꾸 이런 게 붙여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 네. 진짜 매매 손님이 있는 거냐? 그래서 나 붙일 수 있다. 근데 보증금을 좀 알려달라. 해서 근데 그 여기에서도 또 딥하게 얘기하면 전세 보증금이 뭐 2억이다 라고 구두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2억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는 1억 5천인데 2억이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세 임차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고요. 그럼 또 그 임대차 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진짜인지 실제인 건지 확인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 임차 계약서 보면 중간에 뭐가 있죠? 공인중개사 사무실 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또 직접 전화해서 탐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된 계약서인 것까지 확인하고 해서 그 보증금 미상인의 임차인을 보증금 알아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짜 네. 끈기 있게 네, 한 네. 물건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네.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단서를 확인했고, 네네.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굉장히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그냥 뭐 이해관계인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거를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덜커덕 믿는 네. 게 아니라 네. 반드시 그거가 네. 어떠한 근거 하에 네. 이렇게 나오게 된 건지를 네. 다시 한번 체크하셨기 때문에 네.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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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네, 네. 첫 번째 끈기 있게 했다는 거, 집요하게. 네. 두 번째는 단서를 반드시 확인했다는 거. 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장 시 임차인과 대화하는 팁이 있다면요? 만약에 임차인을 만나게 되면 일단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좀 예의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임차인도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타깝게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온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누군가가 낙찰자가 나오면 선생님하고 분명히 이사에 관한 협의, 명도에 관한 협의가 있을 건데 혹시 그 부분에서 계획하신 게 있느냐 이렇게 좀 공손하게 이야기하면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좀 이렇게 협조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비협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찾아올게요 라는 형태로 이렇게 좀 유연한 끝맺음을 맺어놓고 다음에 가서 또 한번 만나게 되면 그때는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